예, 두 번째 시간은 장기 요양 제도의 쟁점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 하에 두 개의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약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 현금급여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비공식적인 돌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현금급여는 이제 영어로 캐시 포 케어라고 하고 줄여서 CF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돌봄 서비스를 필요한 수급자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캐시포 케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현금 급여가 등장하는 배경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역시 이제 1980년대 그러니까 1970년대 말까지 되게 켄주의적인 그런 어떤 복지국가가 지배적인 그런 어떤 정책으로서 어, 실행이 되어 왔고 80대 이후부터는 사실은 그런 어떤 좀 좀 신자유적인 그런 어떤 방식들이 좀그 확산되어가는 그런 어, 이제 시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에 그 이전까지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주도해서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 갖는 비효율성에 대한 회의가 삭트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시장을 이용한 그런 서비스에 대한 시장을 이용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것의 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다른 영역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에, 자, 그러면서 이제 현금급여라고 하는 것이 상대 선택과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는 판단이 상당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용자의 필요와 기대에 가장 적합한 돌봄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대하는 그런 인식들이 확산이 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이제 고령화가 진전이 되면서 더 많은 그러니까 장기 요양에 대한 더 많은 그런 어떤 수요가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어, 기존의 어떤 자원을 통해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장기 요양 수요를 적절하게 이제 반영을 하지 못하면서 사실은 이제 현금 급여라고 하는 제도들이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90년대 본격적으로 이제 이러한 현금 급여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배경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급여의 제도 유형으로 보면 즉시 이제 다양한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식적인 서비스가 이제 우위에 있는 현금 급여가 아니고 공식적인 서비스가 우위에 있는 그런 어떤 나라들은 대체로 어, 역시 이제 대체로 노르딕 국가들과 영국 이런 나라들이 해당이 되고요. 현금 교배가 위에 있는 나라들은 역시 이제 이 몇몇 유럽의 대륙 국가들이 몇몇 나라들이 이렇게 속하게 돼서 오스트리아랄지 아일랜드, 이탈리아랄지 이런 나라들 그리고 기타 이제 또 동구권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여기에 속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수급자가 어, 공적인 서비스와 현금 급여 둘 다를 선택하거나 또는 둘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나라들은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나 또 독일이나 네덜란드, 영국 같은 나라들이고 수급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 그러니까 둘을 조합을 선택할 수 없는 나라는 스페인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흉곽급여일 수급자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정도 우리가 ADL이라고 부르는 이런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정도에 오준하는 나라들 말하자면 뭐 일상생활 능력 정도 훨씬 떨어지는 그런 어떤 수급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긴급을 주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정도가 어느 정도 어 뭐 나쁘지 않는 뭐 그런 어떤 수급자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힘을 주는 이런 나라들이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오스트리아나 뭐 동국 몇몇 국가, 이탈리아, 핀란드, 프랑스 같은 나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포르투갈,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고 또 그외 중증의 차이가 있는 고령자에게 중증의 차이가 있는 고령자에게만 제공되는 나라를 보면 또 여러 동국권 국가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수급권이 좌우되거나 급의 양이 좌우되는 그런 나라들로서는 또 여기에 즉시되어 있는 뭐 몇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급여 상의 규제가 없는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엄격한 규제가 있는 그런 어떤 규제라면 예를 들면 공식적인 서비스만을 구매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요양보호사나 비공적인 돌봄 제공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어떤 규제가 있는 나라들은 또 뭐 교환에 나와 있는 적시되어 있는 이런 영국, 뭐 네덜란드,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흉먼급의 효과를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이제 역시 공적인 서비스가 발전되지 못하는 이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의 돌봄, 여성이나 또 가족의 돌봄 의무가 지속되는 이걸 우리가 가르쳐서 뭐 재가족화다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어쨌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흉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반드시 사실은 뭐 적극적 평가될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이제 부정적 평가될 부분도 동시에 섞여져 있는 그런 약간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게 흉급의 효과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관리 비용을 감축하는 그런 어떤 측면도 있고 또 유연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용자의 어떤 인파워먼트 이용자가 뭐 되게 수급자에게 흉먼급여가 제공되니까 이제 어쨌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급 이용자의 이제 인파워먼트를 강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고요. 그다음 또 뭐 재가 복지를 또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이 흉먼급여에 의해서 비공식적인 뭐 이런 돌봄이 강화되게 되면 대개 뭐 비공 돌봄을 수용하는 주체는 이제 가족이나 주변 친지 또는 이웃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어쨌든 흉먼급여는 장기 요양 적용 대상자가 시설의 낯선 환경보다 평소 생활하는 익숙한 곳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정책적 배려, 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저도 뭐 누구나 사실 경험하는 것이죠. 아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학생들이 아마 뭐 조부모 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장기학 서비스를 받는 그런 어떤 케이스가 꽤 있을 텐데요. 뭐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실 기회가 있을 텐데 할아버지들 중에서 사실은 시설에 절대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뭐 절대 시설에 가지 않겠다. 죽어도 집에 죽겠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어쨌든 집이나 또는 오랫동안 살았던 지역의 커뮤니티의 환경 속에서 어쨌든 이제 노후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뭐 그런 어떤 이용자에게는 분명히 사실은 그걸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좀 어느 이게 한쪽의 방향으로 평가하기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시설 인프라의 부족, 어쨌든 고령화 추세 속에서 이런 뭐 시설이 부족한 경우 또는 입소 대기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독일의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공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대개 뭐 이용자 스스로 또는 이웃이나 친척 가족들로부터 비공식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에 이용자 장기 요양 금고에 현금급여를 신청하면 이용자나 또 비공식 수발자에게 직접 현금이 송금이 되는데 일단 독일에서 현금급여는 사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과 같은 비공식 돌봄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물건의 구매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금급여의 액수는 현물 서비스,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서비스의 절반 수준 정도로 이제 측정한 이게 이제 독일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공식 돌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공식 돌봄은 주로 비공식 돌봄의 제공자는 주로 이제 가족, 배우자나 자녀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근친 가까운 친척들, 그다음 친구들인 경우도 있고 또 이웃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돌봄 서비스 제공자는 우리가 요양보호사 같은 뭐 그런 좀 전문적인 직업인은 아니고 또 훈련을 받지도 않았고 또 돌봄 책임에 관해서 계약 체결도 하지 않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요양보호사와 같은 전문적인 직업인이 수행하지 않은 다양한 과업들을 수행을 하죠. 대개 뭐 감정적인 지원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의 또 시간 한계, 뭐 요양보호사가 예를 들면 뭐 제가 서비스를 할 경우에 사실은 어떤 일정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비공적인 돌봄의 수행자들에게는 보통의 경우에 시간 한계가 없는 이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되게 이제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가진 전문 직업인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흔히 이제 요양보호사가 담당을 하는데요. 요양보호사를 하거나 또는 이제 뭐 간호사들이 이제 담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또 국가가 뭐 이게 역시 이제 서비스를 일정한 이제 법에 따라서 서비스를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전문적 요양 보호사나 또는 간호사는 서비스 책임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하고 또 서비스 내용도 공식화되어 있고 뭐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적인 돌봄과 비공식 돌봄 사이 관계도 사실은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은 뭐 대치적 관계라기보다는 사후 보완적 관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또 공적인 프로의 목적이 가족 동물을 지원하고 보충하는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더 많이 제공하고 비공식적인 돌봄 제공자에게 현금급여 사용을 한정하는 뭐 등등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런 비공적인 돌봄과 공식 돌봄 사이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이 현금급여와의 이제 관계 속에서 또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이런 비공식적인 돌봄이 사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우리가 통계를 보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유럽 국가들에서 뭐 이와 관련된 비공식 돌봄에 관한 리포트를 보면 다수 유럽 국가들에서 비공식적인 돌봄 제공자는 공식적인 돌봄 제공자보다 훨씬 더 그 수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여성이죠. 여성이 한 76%를 차지하고 평균 연령은 한 55세. 이게 2010년도에 나온 어 이제 보고서를 보고 제가 정리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장기 요양 돌봄 그런 시스템에서의 이제 비공식적인 돌봄이라고 하는 뭐 그런 보고서인데요. 이를 보면 배우자가 한 22%, 자식이 한 60% 차지를 하니까 자식들이 역시 꽤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가구나 동일한 거주 공간에 거주한 이 돌봄 제공자가 그렇게 이용자와 동일한 가구에 속해 있거나 어떤 동일한 거주 공간에 있는 비율이 한 56% 정도 되고 평균적 활동 시간은 주 한 46시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평균의 돌봄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비공식적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앞서도 이제 공식 돌봄 이제 그러니까 장기 요양 제도에서 비공식적인 돌봄이 확대되는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경향이 출현하니까 이게 사회 계층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다른 현상이 출현하는 것을 또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위 사회 계층에서는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사례. 가족이 또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게 어쨌든 현금 지원이 되면 되게 이제 뭐 하위 사회 계층에서는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사례가 이제 증가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어쨌든 뭐 그렇게 되면 역시 이제 돌봄 노동의 재가적화 뭐 이런 어떤 현상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이 가지고 부정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또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에 사실은 가족을 돌볼 때 그런 돌봄 제공자에게 이제 현금을 좀 제대로 이제 현금을 제공하지 않는 케이스도 꽤 있다고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상위 계층에서는 시장에서 돌봄 서비스를 구매할 여력이 있는 그런 어떤 중산층, 상위 중산층 또는 뭐 상위층도 마찬가지겠죠. 상위 계층에서는 유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어떤 확률이 증가하는 이런 어떤 이런 현상이 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공식적인 돌봄 제공자가 또 반드시 이용자 욕구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어떤 좀 복잡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비공식적인 돌봄과 공적인 돌봄 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측면에서 갖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비교해낸 것인데요. 뭐 이것을 보면 공식적인 돌봄은 뭐 일단 국가의 책임이죠. 우리가 복지국가의 책임이죠. 하지만 비공식 돌봄은 이건 개인의 가족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해 당사자의 어떤 지향에서도 공적인 돌봄 같으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조직이나 시설 뭐 이런 기관 뭐 이런 것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고 또 어쨌든 요양보호사에게는 어쨌든 공식적인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직업 활동 일부이고 소득의 원천이죠. 하지만 비공식 돌봄은 가족 구성원이 자유롭게 제공하는 서비스, 가족 구성원이든 또는 기타 private people, 기타는 되게 친척이나 이웃 자유롭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고용 관계에 있어도 공적인 돌봄은 역시 노동시장에 속해 있는 활동, 그죠? 이제 직업 활동이니까 그 노동시장에 속해 있는 활동 케어 자체가 노동시장적 활동이 되는 것이죠. 고용 관계에 속해 있는 활동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비공적인 케어라고 하는 것은 워킹 레귤레이션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을 통한 근로 조건의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으로서의 순전히 사적 활동으로서 기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용자의 지향을 보면 역시 이제 공식적인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식 돌봄의 이용자인 고령자는 바로 시장 관계에
속죠. 공적인 시장 관계에 속해 있고 시장 관계 속에서의 고객들이죠. 그죠? 고객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돌봄에서의 어떤 고령자, 이적 이용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프라이빗한 사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어떤 뭐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장기 요양 제도와 시장화, 마케타이제이션의 경향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80대 이후 역시 이제 어쨌든 신자유주의 추세라고 하는 게 80대 이후에 뭐 거의 모든 영역에서 출현한 그런 특징들이니까 장기 요양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화, 마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관철이 되는 것이죠. 이 시장화에 준하게 되는 방식들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공공관리라고 해서 우리 줄여서 NPM, New Public Management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역시 이제 보다 효율성을 강조하고 또 시장 경쟁을 통한 상대 선택을 강조하게 되고 또 이제 기업의 조직 전략이 공적인 또 돌봄 서비스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것들이 역시 신공공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유형의 현금 이전을 통한 시장화. 현금 이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뭐 현금이 그러니까 공적인 서비스가 아닌 현금을 제공하게 되면 뭐 바로 이제 예, 예, 음, 시장화가 전개가 되는 활발하게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세금 공제를 통한 민간 공급자의 지원, 이제 이건 국가의 의도적 정책을 통해서 몇 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서 조세 제도를 통한 민간 공급자의 지원, 민간 공급자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 뭐 이런 어떤 현상인데 이건 뭐 최근에 노르딕 국가에서도 이런 시장화 마케타이제이션이 이제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보고하는 논문들도 여러 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기 요양 제도 현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통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OECD 통계인데요. 맨 먼저 통계는 기대 수명이 되겠습니다. 기대 수명이 70년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65세 나이에서 몇 살 더 이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나라를 통계가 되겠습니다만 2011년도 이게 47년이 지난 시점에서 꽤 많이 사실 증가해서 우리나라 꽤 OECD 국가에서 꽤 사실은 기대 수명이 높은 국가. 평균 기대 수명이 80 65세니까 뭐 85.7세네요. 꽤 오래 사는 우리보다 상위 더 오래 사는 나라가 보면 뭐 일본,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호주, 이탈리, 뭐 캐나다 등등 정도이고 꽤 우리도 이제 오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GDP 대비 롱텀 케어 장기 요양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조세제를 통한 지원과 또 보험 방식을 통한 지원을 모두 합한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 역시 이제 뭐 아직까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장기 요양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통한 지출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낮은 그런 어떤 수준이죠. 역시 제일 많은 지출 수준 제일 많은 나라가 뭐 최근에 역시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역시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되는 것이죠. 일본도 꽤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역시 요것은 뭐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어떤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게 각 나라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시 앞에 이쪽이 이제 주로 시설급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그런 국가들이죠. 주로 시설을 통한 그런 어떤 요양수비를 제공하는 나라들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사실은 시설급보다는 역시 제과급여 형태의 그런 지출을 많이 제공하는 그런 나라들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는, 예, 여기에 속해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아주 시설급여를 통한 지출이 좀 더 많은 그런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65세 이상의 이제 고령자, 그러니까 뭐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죠. 그러니까 2007년도에 제도가 갓 생겼을 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017년 10년 정도에, 그러니까 꽤 사실은 뭐 수급자 비율이 좀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8.3%로 2017년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럽보다 한 절반 정도,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제 급의 수급 조건이랄지 뭐 이런 급의 수급 조건, 그러니까 뭐 어떤 수급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뭐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비공적인 돌봄 제공자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50세 이상, 50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비공적인 돌봄자의 비중이 되겠는데, 요것은 뭐 데일리와 위클리로 나눠져 있는 케이스인데, 이게 매일 사실은 뭐 돌봄 노동을 하는 뭐 그런 어떤 노동자라고 해야 되겠죠. 노동자와 위클리는 뭐 주에 한 번인가요? 하는 그런 어떤 노동자의 어떤 비율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 통계에서는 우리나라는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예. 어제 비공식적인 돌봄, 노동자라 비공식 돌봄, 그러니까 노동자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군요. 노동자라보다는 어쨌든 비공식적인 돌봄 제공자 이렇게 분류할 것 같습니다.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비율인데, 역시 보시면 뭐 이런 나라들이 여기 뭐 토탈, 영국은 뭐 토탈만 나타나 있네요. 통계가. 뭐 보시면 뭐 이런 어떤 통계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공식 돌봄 제공자들 중에서 6개 50세 이상의 비공식적인 돌봄, 비공식적인 그러니까 매일 비공식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이런 어떤 제공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뭐 평균적으로 한 60% 이상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우리나라 여기에 통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롱드케어 워커스,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돌봄 제공 노동자들이 되겠습니다. 파트타임 일하는 돌봄, 주로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되겠죠. 요양보호사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비중이 되겠고요. 한국은 여기에 속해 있는, 여기에 속해 있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60세 이상 되는 고령자 100명당 뭐 요양보호사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어떤 수가 되겠네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00명당 롱텀 케어 노동자들이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가장 많은 경우가 이제 역시 북부 쪽이 역시 가장 많은 북부 쪽 그다음에 네덜란드 뭐 이런 일본도 꽤 사실은 일본의 게오스피스가 꽤 사실은 뭐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편인데요. 이것도 꽤 많은 그런 개운 노동에 종사하는 그런 어떤 인력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은 뭐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 100명당 3.5명의 요양보호사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뭐 요양원과 하스피탈,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장기 요양 베드 숫자가 되겠습니다. 한국이 꽤 선진적인 케이스인 것을 알 수가. 한국은 역시 요양병원, 뭐 최근 들어서는 특히 뭐 요양병원이 사실은 꽤 사실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스튜션은 여기서 요양원이고요. 하스피탈은 요양병원인데요. 역시 꽤 사실은 뭐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꽤 병상이 많다는 사실을. 그만큼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지금 빠른 속도로 좀 고령화 사회로 이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통계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두 번째 시간은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